확성기 소리는 새벽의 뼈를 긁었다. 전 주민 비상 소집, 전 지역 이동 금지, 통행증 전수검사 실시. 평소보다 한 옥타브 더 낮고 더 빠르고 더 무겁게. 마치 나라 전체가 숨을 멈춘 듯한 목소리였다. 그날 아침 나는 처음으로 국가가 공포를 숨기지 못하는 순간을 보았다. 사람들은 말이 없었다. 대신 눈빛만 흔들렸다. 누군가의 창문이 닫히고 누군가의 커튼이 내려가고 누군가의 신발끈이 2번, 3번 묶였다. 그리고 누구도 묻지 않았다. 무슨 일이야? 묻는 순간 그 질문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 우리는 북한 포병 전방 관측조였다. 전방의 작은 관측소에서 망원 관측경을 고정하고 거리 측정기를 들고 지도 격자를 손톱으로 긁어가며 좌표를 뽑는 사람들. 포가 쏘아지는 방향은 뒤쪽이지만 실제 전쟁의 눈은 늘 우리였다. 그런데 그날 전쟁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었다. 전쟁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보웨이브 합동조 내려왔다더라. 누군가 아주 작게 속삭였다. 단 2마디였다. 그 말이 바닥을 스치고 지나가자 내 위장도 같이 움찔했다. 나는 모르게 내 손을 내려다봤다. 손끝이 차가웠다. 전방에서 늘 쓰던 연필 자국이 손가락 마디에 남아있었다. 좌표를 적던 습관이 몸에 박힌 채였다. 그날의 초비상은 사람 한 명 때문이 아니라고 했다.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싶어 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런 수준의 봉쇄는 어떤 실수 하나를 덮기 위한 게 아니다. 뭔가가 빠져나갔다. 무엇보다 증거가 남는 것이 빠져나갔다. 거리에서는 검열대가 갑자기 늘어났다. 평소라면 군복만 보고 지나갈 통행로에서도 신분증을 뺏기듯 확인당했다. 이동 제한 강화, 야간 검문 강화, 말 그대로 도시의 숨구멍이 하나씩 막혔다.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살기 위해 뭔가를 증명해야 했다. 자기가 의심할 가치도 없는 인간이라는 걸. 그 사이 군 내부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있었다. 비밀조사반 투입, 신원 재확인, 연행, 격리. 이 단어들이 벽에 붙은 포스터처럼 번져갔다. 실제로는 포스터가 아니었다. 밤마다 누군가가 사라지는 소리였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발자국, 그리고 다시 확성기. 나는 숨을 천천히 들이쉬었다. 한 번에 들이마시지 못했다. 가슴이 막힌 게 아니라 마음이 걸려 넘어졌기 때문이다. 혹시 그 생각은 끝까지 나오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만 떠돌았다. 우리 넷 중 하나가, 아니면 우리 넷이 함께. 사람들은 지금 탈북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지 않았다. 그 단어는 여기서 단어가 아니라 사형이었다. 그런데도 공기는 이미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눈빛이, 침묵이, 그리고 서로를 피하는 태도가 모든 걸 말해줬다. 나는 그때 주머니 속을 더듬었다. 딱딱한 종이 감촉이 손끝에 닿았다. 좌표 기록 수첩. 우리가 매일같이 관측해서 적어놓던 숫자들의 무덤. 업자, 장위갑, 별이, 탄착 수정값. 누구에게는 그냥 숫자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살아남는 공식이었다. 그 수첩이 지금 이 나라를 미치게 만들고 있었다. 왜 하필 그게 나갔을까? 왜 하필 지금 전방 관측조였을까? 그리고 그 수첩의 첫 좌표는 대체 어디를 가리켰던 걸까? 당신이라면 그 좌표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숫자 한 줄이 한 사람의 삶을 끝내고 또 다른 삶을 시작하게 만든다는 것.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비상소집 방송이 울리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하루는 놀랄 만큼 규칙적이었다. 규칙적이라는 말은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었다. 그저 숨을 쉴 틈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었다. 우리는 전방의 포병 관측소에서 4명이 한 줄로 움직였다. 관측반장 1명, 관측수 1명, 계산수 1명, 연락병 1명. 이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바뀌면 안 됐다. 한 명이 자리를 비우는 순간 관측소는 눈이 멀고 포는 귀가 멀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같은 자리에, 같은 자세로, 같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내 일은 관측이었다. 망원 관측경을 고정하고 표적의 움직임을 읽고 거리 측정기 숫자를 받아 적는 것. 손은 늘 연필을 쥐고 있었고 머릿속은 늘 격자를 떠올리고 있었다. 좌표 하나를 뽑아내는 과정은 단순하지 않았다. 명을 고려해 탄착 수정값을 잡고 방위각을 맞추고 풍속과 지혈함이 됐다. 오차가 커지면
누군가가 사라졌다. 그런데 그 모든 기술보다 더 어려운 게 있었다. 바로 살아가는 법이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관측소의 난로는 하루 종일 켜지지 않았다. 연료가 부족하다는 말이 이유였지만 우리는 그 말이 거짓인 걸 알았다. 연료는 위로 올라가고 아래에는 명령만 내려왔다. 손끝이 얼어서 연필이 미끄러는 좌표기록 수첩을 품 안에 내려앉았다. 종이가 얼면 숫자가 깨져버릴까봐. 그게 첫 번째 통제였다. 추이가 아니라 시스템이 주는 추이. 두 번째 통제는 이동이었다. 관측소에서 내려오려면 통행증이 필요했다. 전방은 특히 더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근무지 확인 도장만 있으면 검문소를 통과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통행증에 찍힌 도장을 손전등으로 비춰가며 확인했다. 우리가 군복을 입고 있어도 총을 들고 있어도 무조건 멈춰 세웠다. 검문병은 내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그 눈빛은 확인이 아니라 계산처럼 느껴졌다. 이 사람 사라져도 되는가? 그렇다고 우리 넷이 서로를 믿을 수 있었을까? 정답은 쉽게 말할 수 없다. 우리는 같은 밥을 먹었고 같은 추위를 견뎠고 같은 포성을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같은 시스템 안에서 서로를 감시하도록 길들여진 사람들이었다. 점심이면 우리는 보리쌀에 옥수수 섞인 밥을 받았다. 양은 점점 줄었다. 반장은 늘 같은 말을 했다. 배고픈 티 내지 마라. 보이부 귀가 여기까지 온다. 그 말이 농담처럼 들렸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는 진짜였다. 원칙소 벽에는 정치학습 일정표가 붙어 있었다. 주에 2번, 우리는 총기 점검보다 먼저 사상학습을 해야 했다. 적의 사상 침투를 경계하라. 수령에 대한 충성은 생명이다. 이 문장들은 너무 많이 반복되어서 오히려 의미가 사라졌다. 문제는 의미가 아니라 표정이었다. 학습 시간에 눈을 내리깔면 의심을 받았고 너무 열심히 적어도 의심을 받았다. 적당이라는 기준은 없었다. 그 기준은 늘 보이부 마음속에 있었다. 그런 삶 속에서도 우리는 아주 작은 평화를 만들었다. 근무 교대 시간에 반장이 몰래 찐 강냉이 몇 알을 꺼내놓으면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하나씩 집어먹었다. 그때만큼은 전쟁도 통제도 잠깐 멀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순간을 붙잡고 싶어서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 아주 작은 표시를 해두곤 했다. 별 의미 없는 점 하나. 오늘은 아직 살아있다는 표시. 그런데 그날 이상한 일이 있었다. 교대 근무가 끝나고 나는 망원 관측경 보관함을 닫으려다 잠깐 손이 멈췄다. 보관함 안쪽에 원래 있던 완충 패드가 미세하게 찢겨 있었다. 정확히는 누가 칼날로 한번 긁고 지나간 듯한 자국이었다. 관측 장비는 군사 자산이다. 안 된다. 그런데 누군가가 건드렸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확신했다. 우리를 누군가 보고 있다. 그날 밤 나는 좌표 기록 수첩을 펼쳤다가 다시 덮었다. 숫자들이 갑자기 낯설었다. 내가 매일 적는 좌표가 누군가에겐 목숨값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이미 문은 천천히 닫히고 있었다. 처음 어긋난 건 정말 사소한 일이었다. 원래라면 그냥 지나쳤으리. 하지만 그 사소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큰 사건은 준비된 공포를 주지만 작은 사건은 이미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려주니까. 그날 우리는 평소처럼 관측 보고서를 올리기 위해
아래 중대본부로 내려갔다. 지도통에 지도 한 장, 수첩은 품 안쪽, 연필 2자루. 반장은 늘 하던 대로 우리를 줄 세웠고 연락병은 통행증을 앞에 내밀었다. 검문소 병사는 통행증을 받자마자 예전보다 길게 들여다봤다. 그리고 갑자기 질문이 바뀌었다. 오늘 관측 담당이 누구냐? 우리 모두 잠깐 멈췄다. 원래 이런 질문은 하지 않는다. 통행증만 맞으면 끝이다. 그런데 병사는 내 얼굴을 똑바로 보며 다시 말했다. 관측 담당이 누구냐고. 반장이 한 박자 늦게 대답했다. 동무가 담당입니다. 그 말과 동시에 병사의 손이 내 군복 가슴 쪽으로 향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숨을 들이켰다. 수첩이 있는 자리였다. 그때 연락병이 아주 짧게 말했다. 동무, 급합니다. 보고 시간 늦으면 문제됩니다. 딱 한 문장. 하지만 그 한 문장이 우리를 살렸다. 검문소 병사는 잠깐 눈썹을 찌푸리더니 손을 걷었다. 그리고 내 통행증을 던지듯 돌려줬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걸었다. 중대본부까지 이어진 흙길에서 4사람의 발소리만 났다. 바람이 세게 불었는데도 나는 땀이 났다. 추워서가 아니라 내 몸이 지금 공포를 열로 바꾸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대본부의 복도는 오래된 소독약 냄새가 났다. 그 냄새는 늘 같았다. 그런데 그날은 다른 냄새가 섞여 있었다. 젖은 군화, 차가운 담배, 그리고 낯선 사람의 기척. 보고실 문 앞에 우리가 처음 보는 군인이 서 있었다. 군복은 똑같았지만 표정이 달랐다. 눈이 너무 차분했다. 전방 사람들의 눈이 아니다. 전방에서 오래 있으면 눈은 늘 피곤해진다. 그런데 그 사람은 피곤하지 않았다. 피곤함이 없는 눈은 대부분 들어온 사람의 눈이었다. 반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동무는 어느 부대입니까? 그 남자는 짧게 웃지도 않고 대답했다. 지시받으러 왔다. 딱 5글자. 더 묻지 말라는 뜻이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제 단순한 검문이 아니다. 이건 분류 작업이다. 누가 안전하고 누가 위험한지, 누가 남고 누가 사라질지. 보고를 끝내고 나오는 길에 반장이 내 팔을 잡아당겼다. 다른 2명이 먼저 앞서가고 우리 둘만 뒤에 남았을 때였다. 반장은 입술만 움직였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수첩, 오늘은 내려놓지 마라. 나는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둘 다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정치학습 시간에도 분위기는 달랐다. 보통은 졸린 눈으로 종이에 뭘 적는 척만 하면 됐다. 하지만 그날 교양 지도원은 페이지를 넘기지 않았다. 우리 얼굴을 하나씩 읽었다. 마치 출석부가 아니라 죄목을 읽는 사람처럼. 학습이 끝나고 우리는 관측소로 돌아왔다. 관측소는 늘처럼 어두웠고 난로는 꺼져 있었고 공기는 눅눅했다. 그런데 내 자리 위에 아주 작은 종이 조각이 하나 올라와 있었다. 누가 일부러 놓은 것처럼 정확히 내 철모 옆에. 나는 주위를 한번 훑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척했다. 그게 더 무서웠다. 다들 알고 있다는 뜻이니까. 종이 조각에는 숫자 하나가 적혀 있었다. 7. 그것뿐이었다. 설명도, 이름도, 지시도 없다. 그런데 나는 아라로 넣겠죠. 7. 그것뿐이었다. 나는 아라롬 한이었다. 나는 이름도 나는 아라룸이었다.
나는 이른도 이른보 지시도 없다. 그런데 나는 아라돔 한이 없죠. 나는 이른도 나는 아라돔이었다. 7. 지런 투럼 키감 보드푸니어너시바 치대 머들 이름도 진이고 십자 하나가 적혀 있었다. 7. 처제 종이 조각에는 숫자 하나가 적혀 있었다. 7. 그것뿐이었다. 이름도 마다보타 지분도 이름도 마라보타인데 칩은 칩분 종엄은 씨바. 그런데 나는 알아도 너있다. 그런데 나는 아라돈이었다. 이분은 처분 시분, 시분도 차에가 적혀 있었다. 7. 그것뿐이었다. 7. 그것뿐이었다. 7은 그것뿐이었다. 그것뿐이었다. 지면 침 하나 적혀 있었다. 치분조 프롬 심동이었다. 이든 차면 치분조 파짐하게 어째었다. 치제 나는 아라돈이었다. 철원도 많은 청가가 겠져 있었다. 7. 그것뿐이었다. 주먼 푸렁 키감 지분도 처야가 적혀 있었다. 미름도 지시도 없다. 그런데 나는 알아버렸다. 이건 우리 관측 시스템에서 7번 격자가 의미하는 방향. 지도 한정을 펼치면 즉시 떠오르는 위치였다. 너무 익숙한 숫자였다. 나는 손끝이 떨려서 조미를 바로 찢지 못했다. 대신 주먹 안에 꼭 쥐었다. 종이가 땀에 젖어 서서히 흐물거렸다. 그날 밤 우리 넷은 잠들지 못했다. 반장은 침창 위에 앉아 담배를 피우지 못한 채 성냥만 만지작거렸고 계산수는 지도통을 꺼냈다 넣었다를 반복했고 연락병은 문 쪽만 계속 바라봤다. 그리고 나는 좌표 기록 수첩을 품고 누웠다. 수첩이 마치 심장처럼 뜨겁게 느껴졌다.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숫자들이 단순한 좌표가 아니라 우리 넷의 목숨이 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정말 우리가 찍힌 걸까? 아니면 아직 누군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걸까? 내가 찍힌 걸까? 사람이 사라지는 건 북한에서는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특별하지 않다는 사실이 더 끔찍했다. 다음 날 아침 관측소 교대 인원 명단이 내려왔다. 반장은 종이를 펴자마자 미간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그 표정은 우리 넷만 알아챌 수 있었다. 정상이라면 없는 표정. 무슨 일이죠? 라고 묻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은 이미 정상 밖이었다. 명단에 계산수의 이름이 없었다. 계산수는 우리 넷 중 가장 말이 적었다. 좌표 계산을 맡는 사람은 보통 그렇다. 입보다 숫자를 더 믿고 사람보다 지도 격자를 더 오래 바라본다. 그는 늘 연필심을 아주 뾰족하게 깎았다. 계산표의 칸을 절대 삐뚤게 채우지 않았다. 웃는 것도 조심스러웠고 화내는 것도 조심스러웠다. 그렇게 조심하며 살면 살아남을 줄 알았다. 그런데 그날 그는 교대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다. 처음엔 반장이 지각이다 라고 말했다.
그 말은 우리 모두를 안심시키려는 말이었다. 하지만 연락병이 내려가서 생활반 숙소를 확인하고 돌아왔을 때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없습니다. 딱 한마디. 그 말 뒤에는 설명이 없었다. 설명이 없다는 게 오히려 설명이었다. 그가 쓰던 침상은 정리돼 있었다. 군복도, 군화도, 개인 소지품도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처럼 사람이 지워진 흔적이었다. 우리 셋은 아무 말 없이 관측소 밖으로 나갔다. 바람이 강했고 먼지가 눈을 찔렀지만 그것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반장은 담벼락 끝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보위부다.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떨어지자 내 목구멍이 즉시 마르는 느낌이 들었다. 보위부는 이름만으로도 사람의 체온을 빼앗는 조직이었다. 그들이 건드리면 그 사람만 끝나는 게 아니다. 그 주변도 끝난다. 가족, 동료, 이웃. 심지어 그 사람이 앉아있던 자리까지도 위험해진다. 나는 계산소의 침상을 바라봤다. 거기엔 그가 늘 쓰던 작은 물건 하나가 남아있었다. 연필깎이 칼날. 손잡이가 닳아서 금속이 드러난 낡은 칼날. 보통이라면 그것도 가져갔을 텐데 남아있었다. 왜 남겼을까? 혹시 급하게 끌려간 걸까? 아니면 일부러 남긴 걸까? 그날부터 관측소의 공기는 달라졌다. 사람이 한 명 빠졌는데도 상부는 인원을 보충해주지 않았다. 대신 지시만 내려왔다. 관측보고 지연시, 엄중문책. 우리 셋이 2배로 일을 해야 했다. 그리고 그게 2번째 공포였다. 시스템은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다. 시스템은 우리가 부서져도 상관없다. 그 사실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게 더 무서웠다. 저녁이 되자 갑자기 중대본부에서 호출이 왔다. 반장과 연락병이 내려가라는 지시였다. 나 혼자 관측소에 남았다. 혼자 남은 관측소는 너무 조용했다. 조용함이 아니라 감시 같았다. 나는 망원 관측경에 손을 얹고 반사적으로 표적 방향을 확인했다. 하지만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만 남았다. 계산수는 어디로 갔지? 나는 잠깐 수첩을 펼쳤다. 좌표 기록 수첩 속 숫자들이 어제보다 더 무거워 보였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손끝이 저렸다. 특히 첫 페이지 근처의 좌표들. 그 좌표들은 우리가 매일같이 쓰던 자리였다. 그런데 그 좌표들 중 하나가 사라진다면 시스템은 어떤 반응을 할까? 그 생각을 하자 배가 서서히 아파왔다. 굶주림이 아니라 공포로 인한 통증이었다. 밤늦게 반장과 연락병이 들어왔다. 둘 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연락병의 목에는 땀이 흥건했는데도 손은 차갑게 떨렸다. 반장은 문을 닫자마자 말했다. 계산수, 조사받고 있다. 나는 말을 잃었다. 반장은 더 말하지 않았다. 보통 이런 말 뒤에는 괜찮을 거다 같은 위로가 붙어야 하는데 그날은 위로가 없었다. 미로를 붙일 수 없다는 뜻이었다. 연락병이 아주 조용히 덧붙였다. 명단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나는 물었다. 무슨 명단? 그는 고개를 흔들며 마치 단어 자체가 위험한 것처럼 속삭였다. 좌표. 관련된.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어제 종이 조각의 숫자 2 번개처럼 스쳤다. 그 숫자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는 확신이 들었다. 누군가 우리를 시험한 게 아니라 이미 누군가가 우리를 겨냥하고 있었다. 나는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귀는 작은 소리에도 반응했고, 눈은 천장에 붙은 어둠의 무늬를 보며 누군가의 발자국을 상상했다. 그리고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관측소 밖에서 군화 소리가 멈췄다. 딱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문 앞이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우리 셋도 숨을 멈췄다. 반장은 침상에서 천천히 일어나 앉았다. 연락병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우리 차례인가? 문이 열리기 전에 그 몇 초가 내 인생에서 가장 길었다. 문은 열리지 않았다. 대신 문 밖에서 누군가 기침을 한 번 하고 군화 소리가 멀어졌다. 그게 더 불길했다. 열고 들어와 끝내버리는 공포보다 지켜보고 있다는 공포가 더 길게 사람을 갉아먹으니까. 그날부터 우리는 서로를 더 적게 봤다. 같은 방에 있어도 시선이 마주치지 않았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내는 순간 그 말이 어디까지 흘러갈지 알 수 없었다. 관측소의 공기는 더 차가워졌고 난로가 꺼진 밤은 더 길어졌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내 뒤에 발소리가 따라붙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아침 보고를 마치고 관측소 뒤편 저장고로 내려가던 길. 눈이 쌓인 흙길에서 내 발자국 옆으로 겹쳐지는 발자국이 있었다. 속도가 맞았다. 내가 멈추면 그 발자국도 멈췄다. 내가 다시 걸으면 다시 따라왔다. 나는 일부러 모서리에서 방향을 바꿨다. 아무도 없었다. 그게 더 확실했다. 훈련된 사람이라는 뜻이었다. 두 번째는 검열이었다. 우리는 전방에 있으니 검열은 늘 있었지만 그날은 달랐다. 중대본부에서 나온 특별 점검반이 관측소 안으로 들어왔다. 군복 상의 주머니까지 뒤지고 침상 밑까지 들춰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건 그들이 장비가 아니라 종이를 찾는다는 점이었다. 수첩류 전부 꺼내. 점검반이 짧게 말했다. 나는 내 목구멍이 먼저 굳는 걸 느꼈다. 좌표기록 수첩은 늘 내 품 안쪽에 있었다. 근무 중에도, 잠잘 때도. 나는 그걸 습관이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그 순간 깨달았다. 그건 습관이 아니라 본능이었다. 살기 위한. 단장이 한 걸음 앞서 말했다. 관측 기록은 규정에 따라 보관합니다. 점검반은 눈을 가늘게 뜨고 반장을 쳐다봤다. 규정? 지금은 비상이다. 그 말 한마디로 규정이 무너졌다. 우리는 침착한 척했지만 몸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연락병이 준비해둔 일지와 보고서철을 내밀었다. 점검반은 그것을 대충 넘기며 손끝으로 종이의 두께를 재듯 만졌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기 직전 한 사람이 내 쪽으로 다가왔다. 너. 그 한 글자가 나를 겨눴다. 그는 내 군복 가심 쪽을 가만히 바라봤다. 정확히 수첩이 닿는 자단 지갑부여. 내 목적 나단이 지저다. 정확히 수첩피검 굳은 것 부르는데 가주를 부드립니다. 내 군복 가슴 쪽을 가만히 바라봤다. 정확히 술첩이 닿는 자리였다. 나는 웃을 수도 화낼 수도 없었다. 그저 숨을 얇게 내쉬었다. 요즘 잠은 잘 자나? 그 질문은 질문이 아니었다. 사람을 흔들어 반응을 보는 방식. 나는 최대한 짧게 대답했다. 예.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지만 마지막에 한마디를 던졌다. 이상한 꿈 꾸지 마라. 그날 저녁 반장은 우리에게 뜬금없는 명령을 내렸다. 오늘은 셋이 따로 자라. 관측소는 좁아서 원래 한 방에 몰려 자지만 그는 일부러 공간을 갈랐다.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들어와도 한 번에 우리 셋을 묶지 못하게 하려는 거였다. 그날 밤 나는 낡은 탄약 상자 옆에서 몸을 웅크리고 누웠다. 바닥에 냉기가 뼛속까지 올라왔다. 손이 떨려서 연필을 잡을 수 없을 정도였다. 그리고 바로 그때 또 하나의 통제가 내려왔다. 야간 검문 강화. 관측소 주변을 순찰하는 인원이 2배로 늘었다. 평소에는 정해진 시간에 한 번씩 지나가던 순찰대가 그날부터는 예고 없이 나타났다. 손전등 불빛이 창문 틈으로 훑고 지나갈 때마다 심장이 쪼그라들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지 못했다. 숨소리조차 들킬까봐. 새벽쯤 연락등이 몰래 내 옆으로 왔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바람이었다. 동무, 아래에서 소문이 돕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수록 위험했다. 그는 이어 말했다. 좌표 기록 누가 빼냈다고. 나는 눈을 감았다. 이미 알고 있었다. 문제는 누가가 아니라 어떻게였다. 그날 아침 우리는 관측을 하면서도 관측을 하지 못했다. 망원 관측경 안의 풍경은 그대로인데 내 머릿속에는 계속 다른 화면이 돌아갔다. 누군가 우리 중 하나를 잡아당기는 장면, 누군가 수첩을 뺏어가는 장면, 누군가가 입을 열고 그 입에서 우리 이름이 나오는 장면. 나는 그때 처음으로 확신했다. 우리는 이미 관측 대상이 아니라 사냥감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사냥은 청소리 없이 진행됐다. 보고체계는 꼬이고 지시는 엇갈리고 어느 선에서는 누군가 우리를 일부러 고립시키고 있었다. 그날 저녁 반장이 갑자기 우리를 불렀다. 그는 관측소 가장 안쪽 지도 보관함 앞에 서서 말없이 문을 잠갔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리 더는 여기서 못 버틴다. 그 말은 결심이 아니라 이미 내려진 판결처럼 들렸다. 반장이 더는 못 버틴다고 말했을 때 나는 이상하게도 놀라지 않았다. 이미 내 몸이 먼저 알고 있었으니까. 잠을 자도 깨어 있었고 밥을 먹어도 배가 채워지지 않았고 숨을 쉬어도 목이 막혔다. 이건 피로가 아니라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사람의 몸이었다. 반장은 지도 보관함을 열었다. 안에는 우리가 쓰는 군용 지도들이 가지런히 들어있었고 격자선이 빽빽하게 박힌 표지가 보였다. 그는 지도 아래 숨겨둔 얇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는 이미 여러 번 젖었다 말랐다를 반복한 것처럼 구겨져 있었다. 이거 계산수가 남긴 거다. 내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다. 계산수는 이미 격리됐고 우리는 그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그런데 그가 남겼다? 어떻게? 반장이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안에는 작은 종이 뭉치가 들어있었다. 탄착 수정 기록표였다. 포탄이 어디에 떨어졌는지, 오차가 얼마나 났는지, 어떤 이유로 수정했는지 적은 문서. 이건 단순한 보고자료가 아니었다. 전방 관측조가 가진 가장 민감한 기록 중 하나였다. 그리고 그 종이뭉치 맨 위에 낯선 손글씨가 있었다. 첫 좌표는 거기였어. 거기. 숨이기 때문이다. 연락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거기가 어디요? 반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종이뭉치 중간을 손가락으로 꾹 눌렀다. 거기엔 우리가 절대 외부로 내보내면 안 되는 정보가 적혀 있었다. 전방 관측 지점에서 특정 목표물로 향하는 좌표선. 그리고 그 선의 끝에 적힌 시설 코드.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 코드. 우리도 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보는 척만 했지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이해하는 순간 책임이 따라오니까. 그건 전방의 일반 목표물이 아니었다. 군 내부에서도 극소수만 아는 특정 구역이었다.
그래서 더 위험했다. 이 기록이 바깥으로 흘러나갔다면 보이부는 미쳐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반장이 낮게 말했다. 계산수는 이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끌려간 거다. 그 말이 끝나자 관측소 안이 더 차가워졌다. 난로가 꺼져서가 아니었다. 우리가 있는 이 공간 자체가 갑자기 무덤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우리는 탈북을 꿈꿀 단계가 아니었다. 이미 시스템이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는 선택당했다. 남아있으면 결국 계산수처럼 된다. 아니, 더 나쁠 수도 있다. 우리는 셋이고 셋은 더 큰 소문이 된. 연락병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반장은 우리를 한 번씩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명령도 격려도 없었다. 단지 체념에 가까운 결심만 있었다. 길은 하나다. 그 한 문장이 관측소의 공기를 찢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다. 나는 늘 스스로를 군인이라 생각했다. 명령을 따르고 침묵하고 주어진 숫자를 적는 사람. 그런데 지금은 명령이 아니라 살아남는 방법을 계산해야 했다. 그리고 그때 마지막 방울이 떨어졌다. 며칠 전부터 나는 몰래 아버지의 약을 구하려고 했다. 위장약. 전방에서 배가 상하는 건 흔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피를 토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보급소 담당은 내게 약을 주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정모 아버지, 오늘 불려갔다. 나는 한 번에 이해했다. 불려갔다는 말은 곧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섰다. 그리고 관측소로 돌아오는 길에 손에 쥔 작은 약봉지를 보다가 그걸 눈 속에 묻었다. 약이 없어서가 아니라 약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죄가 될 수 있어서. 나는 그 작은 행동을 하면서도 속으로 계속 되뇌었다. 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숨기고 있잖아. 그날 밤 반장은 우리에게 더 확실히 말했다. 보위부가 움직이면 가족부터 잡는다. 그 말에 내 등이 얼어붙었다. 연락병도 얼굴이 하얘졌다. 반장은 이어 말했다. 우리가 여기서 끝나지 않으려면 지금 끊어야 한다. 끊어야 한다. 나는 그 단어가 가장 잔인하다고 생각했다. 끊는다는 건 살아남기 위해 누군가를 뒤에 남긴다는 뜻이었다. 가족을, 기억을, 그리고 우리가 믿었던 우리 자신을. 그날 우리는 확실해졌다. 우리는 더 이상 체제 안의 부품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체제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이다. 나는 좌표 기록 수첩을 품에 넣고 손가락으로 첫 페이지를 눌렀다. 숫자들이 내 피부에 찍히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낙인처럼. 그리고 나는 속으로 아주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 그날부터 시간은 소리가 없어졌다. 밖에서는 여전히 포성이 들리고 바람이 철조망을 긁고 확성기 방송이 하루에 몇 번씩 울렸지만 우리에게 진짜 소리는 따로 있었다. 침묵. 침묵이 관측소 안을 꽉 채우면서 우리는 점점 더 고립되었다. 연락이 끊겼다. 중대본부에서 내려오던 지시가 갑자기 늦어졌다. 무전기도 이상했다. 평소엔 잡음 속에서도 익숙한 목소리가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딱딱 끊기는 소리만 남았다. 마치 누군가가 선을 잡아당겨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감시는 점점 더 일상으로 스며들었다. 야간 순찰은 예고 없이 관측소 앞에 멈췄고 손전등 빛은 창문 틈새로 일부러 오래 훑었다. 우리는 숨을 얕게 쉬었다. 기침 한 번, 뒤척임 한 번이 목숨값이 될까봐. 반장은 말했다.
이제부터는 서로한테도 말 아껴라. 그 말은 우리를 더 살게 해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중에 누가 먼저 무너질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말이었다. 그날 낮, 나는 관측 장비 점검을 한다는 명목으로 외부에 나가 있었다. 각도 조절 나사를 돌리고 관측경 렌즈를 닫고 거리 측정기의 눈금을 확인했다. 손은 늘 하던 일을 했지만 마음은 계속 다른 곳에 있었다. 그때 뒤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였다. 나는 일부러 더 천천히 움직였다. 그리고 거울처럼 반사되는 관측경 렌즈에 비친 뒤를 살짝 봤다. 한 사람이 서 있었다. 우리 부대 사람이 아니었다. 얼굴이 낯설었다기보다 표정이 낯설었다. 전방의 얼굴이 아닌 잡는 쪽의 얼굴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한참 나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돌아섰다. 그 뒷모습이 실수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건축소로 돌아왔을 때 연락병이 내 앞을 막았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동무, 아까 누가 다녀갔습니까? 나는 대답 대신 눈을 내리깔았다. 입을 여는 순간 우리 넷 중 누군가가 말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셋이 가장 안쪽에서 낮게 회의를 했다. 불은 켜지 않았다. 벽이 얇아서 불빛조차 누군가에게 신호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장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내일 중대본부에 우리 셋 다 내려가라는 지시가 올 거다. 연락병이 숨을 삼켰다. 왜요? 반장은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다. 대답이 필요 없는 이유였다. 그 순간 연락병이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길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너무 빠르다. 너무 쉽게 나온 말이다. 이런 말은 보통 절박함에서 나오지만 동시에 덫에서도 나온다. 반장은 잠깐 그를 바라봤다. 어디서? 연락병은 속삭였다. 보급소 쪽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 그 말이 가장 위험했다. 여기서 믿을 만하다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지금 같은 때에는. 반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이 완전히 믿지는 않았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확실히 해라. 실수하면 우리 전부 끝난다. 다음 날 새벽, 연락병은 혼자 관측소로 나갔다. 그에게 주어진 명분은 야전 전화선 점검이었다. 전방 관측조 연락병이 자주 하는 일이었다. 전화선이 끊기면 보고가 끊기고, 보고가 끊기면 우리는 바로 의심을 받는다. 그래서 그 명분은 완벽했다. 하지만 나는 그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가 나가자마자 좌표 기록 수첩을 품 안쪽 더 깊이 밀어 넣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문턱에 흙을 살짝 뿌렸다. 누가 들어오면 발자국이 남게. 시간이 지났다. 아침이 지나고 점심이 지나도 연락병은 돌아오지 않았다. 반장은 말이 없었고 나는 숨이 점점 짧아졌다. 설마. 해가 기울 무렵 연락병이 들어왔다. 얼굴은 멀쩡했지만 손이 이상하게 떨렸다. 그는 우리를 보자마자 속삭였다. 내일 밤 신호가 오면 움직입니다. 반장이 물었다. 신호는? 연락병이 말했다. 보급차 경적 2번, 그리고 3번째는 길게.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뒤가 서늘해졌다. 그 신호, 너무 단순했다. 너무 눈에 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나 흉내낼 수 있다. 그때였다. 관측소 밖에서 갑자기 또 군화 소리가 멈췄다. 이번에는 한 명이 아니었다. 둘,
셋. 관장은 숨을 죽였고 나는 손끝이 얼었다. 연락병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그리고 문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 연락병 동무, 잠깐 나와봐. 그 목소리는 중대 사람이 아니었다. 낮고 건조하고 감정이 없었다. 나는 단숨에 알았다. 뷰웨이브. 연락병의 눈이 순식간에 흔들렸다. 그는 우리를 한 번 봤다. 그 눈빛은 미안하다가 아니었다. 들켰다였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졌다. 보급소의 믿을 만한 사람. 그게 바로 보이브의 콜이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통로가 사실은 우리를 끌어내기 위한 미끼였다.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내일 밤은 오지 않는 바. 반장은 아주 짧게 말했다. 준비해. 나는 즉시 침상 밑에 숨겨둔 작은 천 주머니를 꺼냈다. 안에는 말린 옥수수 가루 몇 줌, 성냥, 얇은 철사, 그리고 낡은 돈뭉치가 있었다. 좌표 기록 수첩은 풍속, 지도는 2장만. 나침반은 반장이 챙겼다. 우리는 말이 없었다. 말은 이제 필요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미 체제와 끊어졌었다. 문을 열면 끝이다. 문을 열기 전에 뛰면 살 수도 있다. 나는 숨을 한 번 삼켰다. 그리고 손잡이를 잡았다. 이제 진짜로 움직일 시간이었다. 문을 열기 직전 나는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 먼저 떠오르는 게 있었다. 우리 관측소 창가에 늘 붙어있던 얇은 유리창. 겨울이면 얼음꽃이 피고 봄이면 습기로 뿌옇게 흐려지던 그 유리창 너머로 나는 늘 같은 풍경을 봤다. 철조망. 그런데 이제는 목표물이 바깥이 아니었다. 목표는 우리 자신이었다. 그날 밤 보이부가 우리 관측소 앞에 섰을 때 반장이 선택한 건 대치가 아니었다. 대치는 총성이 필요하고 총성은 증거를 남긴다. 보이부가 무서운 이유는 증거 없이 사람을 지우기 때문이다. 반장은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창문 틈으로 아주 짧게 말했다. 연락병이 지금 없다. 임무 중이다. 잠깐의 정적. 문 밖의 목소리는 낮게 웃었다. 웃음이 아니라 경고였다. 그럼 너희 셋만 확인하면 되겠구만.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그들은 연락병을 부르는 게 아니었다. 그들은 우리 셋을 꺼내기 위해 연락병을 미끼로 썼다. 우리가 덫에 걸리길 기다리고 있었다. 반장은 내 눈을 봤다. 아주 짧은 눈빛. 지금이다. 우리는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관측소 뒤쪽은 절벽처럼 내려앉은 경사였고 그 아래에는 작은 배수로가 있었다. 평소엔 눈을 치울 때만 쓰던 길. 하지만 그날 밤 그 길은 우리에게 유일한 숨구멍이었다. 우리는 말이 없었다. 눈 위를 걷지 않았다. 배수로 안으로 몸을 낮췄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 군화 속으로 들어왔다. 발끝이 감각을 잃는 게 느껴졌지만 그 감각조차 고마웠다. 통증이 있으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니까. 그리고 멀리서 들렸다. 관측소 문이 부서지는 소리. 보이부가 결국 강제로 들어간 것이다. 그 소리와 동시에 나는 또 하나를 깨달았다. 이제 우리는 도망자가 아니다. 이제 우리는 국가가 숨기려는 구멍이다. 우리가 가진 좌표 기록 수첩. 그건 단순한 군사 기록이 아니었다. 그 수첩에는 전방에서 관측한 모든 수정 좌표가 있었다. 우리가 실제로 어디에 포탄을 유도했고 어떤 표적을 진짜로 때렸는지 남아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 기록표 묶음에서 계산수가 남겨둔 문장. 첫 좌표는 거기였어. 거기는 전방의 일반 목표물이 아니었다. 우리도 이름을 듣지 못했고 코드로만 배웠던 구역. 평소엔 지도 위에 표시조차 하지 않는 곳. 관측조가 선을 대면 안 되는 좌표.
그 좌표를 쓴 순간 그 사람은 무조건 내부 조사를 받는다. 그 구역이 왜 중요했냐고. 나는 그날에서야 알았다. 그 좌표는 군사적 의미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 좌표가 가리키는 곳에는 누군가의 거짓이 묻혀 있었다. 훈련이 아니라 실전이었을 수도 있고, 보고서에 없던 사고였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없었던 것처럼 처리된 사건이었을 수도 있다. 전방관측조는 숫자를 적는다. 그런데 어떤 숫자는 사람보다 오래 산다. 체제는 사람이 떠나면 잊히지만 숫자가 남으면 뒤집힌다. 그래서 보위부는 미쳐버릴 수밖에 없었다. 수첩 한 권이 보고체계 전체를 흔들 수 있으니까. 누가 지시했는가까지 드러날 수 있으니. 그날 이후 시스템은 더 노골적으로 움직였다. 기지 내부에서는 갑자기 통신이 끊겼다. 무전 주파수가 바뀌었고 암호 체계가 재설정됐고 일부 기록은 재정리라는 이름으로 사라졌다. 기록 삭제 명령. 페이창명. 눈에 보이지 않게 체제는 흔적을 지우고 있었다. 우리가 빠져나간 건 사람이 아니라 기억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수첩은 정말 우리를 살릴 열쇠일까? 아니면 우리를 끝까지 쫓아올 족쇄일까? 단장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우리가 살아남는 이유는 하나다. 나는 그 말이 계속 이어질 줄 알았는데 그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말을 하면 그 이유가 사라질 것처럼. 그날 밤 우리는 첫 번째 은신처로 향했다. 전방부대 근처에 작은 연탄 창고. 문은 잠겨 있었지만 반장이 얇은 철사로 자물쇠를 풀었다. 관측조는 숫자만 다루는 사람들이 아니다. 살기 위해서라면 손이 먼저 배운다. 우리는 그 안에서 숨을 몰아쉬었다. 연탄 냄새가 코를 찔렀고 눈물이 찔끔 나왔다. 하지만 그 눈물은 연탄 때문만은 아니었다. 우리는 이제 돌아갈 집이 없다. 돌아가는 순간 우리 가족도 지워질 수 있다. 그 사실이 목을 눌렀다. 그리고 나는 그때 수첩을 다시 꺼냈다. 첫 페이지 근처. 낯익은 격자. 내 손으로 적은 숫자들. 첫 좌표. 그 숫자 한 줄이. 그 질문이 우리 셋의 숨을 더 좁게 만들었다. 연탄 창고 안은 숨이 막혔다. 연탄 냄새가 옷 속까지 스며들었고 입안에는 계속 검은 맛이 남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그 냄새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이었다. 살아있다는 건 잡힐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환자는 창고 문틈으로 밖을 살폈다. 눈이 더 내리고 있었다. 발자국은 금방 덮이지만 숨결은 덮이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의 숨을 조심했다. 이제 1단계는 끝났다. 반장이 낮게 말했다. 1단계. 감시를 뚫고 내부를 빠져나오는 것. 우리는 이미 그걸 해냈다. 하지만 진짜는 지금부터였다. 2단계는 국경으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3단계가 강을 넘는 순간.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연락뱀이 말했다. 내가 아는 브로커가 있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반장의 눈빛이 딱딱하게 굳었다. 브로커. 그 단어는 희망이 아니라 도박이었다. 그들은 우리를 살릴 수도 있지만 더 빠르게 팔아넘길 수도 있다. 나도 브로커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었다. 전방에서는 가끔 보급을 핑계로 국경 쪽 물건이 들어왔다. 중국산 라이터, 낯선 포장지의 과자, 얇은 면티. 그 물건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그 물건 하나에 사람이 붙고 사람 뒤에 돈이 붙고 돈 뒤에 목숨이 붙는다는 걸 너무 잘 알았다. 반장은 물었다. 확실히 믿을 수 있어? 연락병은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부터 라인을 탔던 사람입니다. 군 내부도 아는. 그 말이 오히려 더 위험했다. 군 내부를 아는 브로커는 군 내부에 팔아먹는 브로커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다른 길이 없었다. 우리에게 남은 건 시간뿐이었고 그 시간마저 줄어들고 있었다. 반장은 결정을 내렸다. 접촉해. 짧고 단단한 말. 나는 그 말이 명령이라기보다 포기로 들렸다. 선택지가 없을 때 결심은 늘 그런 소리가 난다. 연락병은 통신선을 점검한다는 핑계로 움직였다. 그는 전방 관측조 연락병답게 야전전화 단자를 능숙하게 다뤘다. 우리는 그를 믿기보다는 그의 기술을 믿었다. 사람은 흔들려도 기술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가 가져온 방법은 단순했다. 암호 문장 한 줄. 누군가에게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보급 창고 담당에게 흘리고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방식. 북한에서는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돌아간다. 말은 직선이 아니라 늘 우회로로 간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첫 약속을 받았다. 3일 후 남쪽 화물열차 적재장 근처. 연락병이 귓속말처럼 말했다. 나는 무릎이 순간 풀릴 뻔했다. 화물열차 적재장. 그곳은 민간과 군이 섞이는 회색지대였다. 그런 곳은 통제도 강하지만 동시에 구멍도 많다.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누가 앞에서 관측하듯 주변을 살필지, 누가 뒤에서 흔적을 지울지, 누가 마지막까지 수첩을 품을지. 나는 내가 수첩을 맡겠다고 했다. 반장은 잠깐 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너 손이 제일 차분하니까. 그 말이 위로처럼 들렸지만 내 속은 울렁거렸다. 차분한 손은 가장 먼저 묶이기 좋은 손이기도 하니까. 준비는 현실적이어야 했다. 우리는 군용 배낭을 버렸다. 눈에 너무 뜬다. 대신 낡은 청가방 하나에 옥수수 가루, 마른 소금, 성냥, 얇은 비닐, 그리고 작은 약.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위장이었다. 연락병은 중배 창고에서 낡은 작업복을 하나 가져왔다. 회색 먼지에 절어 색이 죽어버린 옷. 나는 그걸 입는 순간 내 몸이 더 초라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 초라함이 우리를 살릴 수 있었다. 반장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했다. 우린 군인처럼 걸으면 안 된다. 군인은 목표가 된다. 그 말은 이상했다. 군인이 군인처럼 걸으면 안 된다니.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군복은 보호가 아니라 표적이었다. 3일은 길었다. 밤마다 우리는 순찰대의 발소리를 들으며 숨을 죽였고 낮마다 우리는 배고픔을 물로 눌렀다. 나는 자꾸만 가족 얼굴이 떠올랐다. 그 상상을 멈출수록 죄책감이 늘어났다. 약속날 밤 우리는 화물열차 적재장으로 향했다. 바람이 거셌고 눈발이 얼굴을 때렸다. 그게 오히려 다행이었다. 눈은 우리를 숨겨주는 유일한 장막이었다. 적재장 근처에서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어깨가 낮고 손이 주머니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자세. 그는 우리를 보자 고개를 아주 조금만 끄덕였다. 그리고 첫마디를 던졌다. 수첩. 그거 맞지? 나는 그 질문 하나로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우리가 먼저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우리 이름도 부대도 묻지 않았다. 처음부터 수첩만 확인했다. 그건 거래의 조건이 아니라 목표였다. 관장이 조용히 물었다. 당신은 누구냐? 남자는 웃지도 않고 말했다. 살려줄 사람. 그 말이 가장 위험했다. 살려준다는 사람은 동시에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다. 그날 우리는 두 번째 확신을 얻었다. 우리가 국경을 향해 가는 길은 보위부만 무서운 게 아니었다. 우리를 안내하는 선도,
언제든 우리를 팔아넘길 수 있었다. 그리고 남자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일 밤 장소 바뀐다. 너희는 그냥 따라오기만 해. 장소가 바뀐다. 그 말은 곧 계획이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었다. 장소가 바뀐다는 말은 내 귀에 덫으로 들렸다. 그런데도 우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 남자가 가진 건 지도도 총도 아니었다. 그는 길 자체를 쥐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길은 목숨보다 값비싼 것이었다. 우리는 다시 숨어들었다. 족제장 근처의 폐창고. 곰팡이 냄새와 젖은 나무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벽에 등을 붙이고 앉아 손을 계속 문질렀다. 추워서가 아니라 손끝 감각을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지금 이 손이 떨리면 내일은 없었다. 반장은 낮게 말했다. 오늘은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마라. 연락병이 물었다. 그 남자 믿을 수 있습니까? 반장은 대답 대신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다. 믿는 게 아니다. 쓰는 거다. 나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이상하게 아팠다. 사람을 쓰는 순간 사람도 나를 쓸 수 있다. 우리는 서로를 도구로 바꾸는 세계에 들어와 있었다. 그날 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귀는 바깥 소리에만 매달렸고 눈은 어둠 속에서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있는지 찾아 헤맸다. 나는 잠깐 더 눈을 감았다가 바로 다시 떴다. 잠이 아니라 실신에 가까웠다. 그리고 새벽 무렵 반장이 나를 불렀다. 그는 손바닥을 펴보였다. 거기엔 작은 종이 조각이 있었다. 사람 손에서 몇 번이나 구겨졌다 펴진 흔적. 종이에는 딱 2줄. 내일 02집. 나는 그 숫자들을 보는 순간 속이 싸늘해졌다. 020. 그 시간은 검문교대에 빈틈이 생기는 지점이었다. 전방에 있던 우리는 그런 시간을 외우듯 알았다. 그렇다는 건 저 남자는 단순한 브로커가 아니다. 군의 리듬을 아는 사람이다. 아니면 군 안에서 정보를 받는 사람이다. 어느 쪽이든 위험했다. 연락병이 속삭였다. 수첩은 절대 보여주지 맙시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우리가 수첩을 끝까지 감추는 순간 그 남자는 우리를 짐으로 취급할 것이다. 그리고 짐은 쉽게 버려진다. 밤이 깊어졌다. 바람이 창고 문을 때리는 소리가 계속 났다. 마치 누군가가 문 밖에서 손톱으로 긁는 것 같았다. 나는 수첩을 품에 넣고 군복 안쪽 단추를 하나 더 잠갔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종이에 닿았다. 그 감촉이 나를 진정시키는 동시에 미치게 했다. 이게 정말 우리를 살릴까? 아니면 이게 우리를 죽일까? 그때 반장이 조용히 말했다. 혹시라도 흩어지면 제일 먼저 버려야 하는 건 군복이다. 연락병이 작은 소리로 되물었다. 그럼 수첩은요? 반장은 잠깐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수첩은 우리가 죽더라도 남겨야 한다. 그 말은 차갑지만 이상하게 뜨거웠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도망치고 있었는데 반장은 그보다 먼저 무엇을 남길지를 말하고 있었다. 그게 전방 관측조의 습관이었다. 사람이 사라져도 기록이 남으면 누군가가 진실을 본다. 나는 목이 메었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울면 소리가 난다. 소리가 나면 잡힌다. 여기서는 눈물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이거가 가까워졌을 때 우리는 몸을 일으켰다. 움직임은 짧게, 호흡은 얕게, 발은 눈이 없는 지점을 골라서. 나는 수첩을 더 깊이 끌어안았다. 이 몇 십? 우리는 차량 창고 뒤쪽으로 접근했다.
그 순간 멀리서 차릴 약속된 신호였다. 하지만 이상했다. 너무 정확했다. 너무 교과서 같았다. 반장이 손으로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다. 우리는 숨을 멈췄다. 그때 창고 지붕 위에서 작은 반사광이 번쩍했다. 누군가의 손전등이었다. 나는 그 빛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그건 브로커의 신호가 아니다. 검문대의 눈이다. 다음 순간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날아왔다. 거기 누구냐? 그 한마디가 우리의 내일을 찢어버렸다. 반장이 이를 악물고 속삭였다. 지금이다. 뛰어. 지금이다. 뛰어. 반장의 속삭임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동시에 어둠을 찢었다. 눈 위를 밟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까봐 발을 끌지 않았다. 그냥 몸을 던져쳤다. 뒤에서 손전등이 번쩍이며 우리 등을 훑었다. 멈춰! 총성은 없었다. 총성이 없다는 건 아직 공식 사건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대신 그들은 더 무서운 걸 썼다. 호각 소리. 짧고 날카로운 호각이 공기를 가르자 주변의 순찰선이 한꺼번에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는 지금 내부 감시망을 완전히 뚫어야 했다. 반장은 미리 외워둔 사각지대로 우리를 끌었다. 전방 관측조는 땅을 읽는 사람들이었다. 빛이 닿지 않는 각도, 바람이 소리를 가져가는 방향, 눈이 발자국을 덮는 속도까지. 우리는 그 감각으로 살아왔고 그 감각으로 도망쳤다. 우리는 낮은 배수로로 다시 몸을 낮췄다. 얼어붙은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추위에 소리가 나면 끝이었다. 숨이 턱에 걸렸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넘어지는 소리가 났다. 연락병이었다. 그의 발이 얼음에 미끄러져 철제 파이프를 부딪혔다. 탁! 너무 큰 소리였다. 반장이 돌아보며 손을 뻗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연락병에 팔을 붙잡았다. 끌어올리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연락병이 내 손을 밀쳤다. 그의 눈이 이미 결론을 알고 있었다. 가십시오. 딱 한 문장. 그리고 그는 숨을 삼키듯 덧붙였다. 내가 끌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위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터졌다. 저기다! 손전등이 배수로 입구로 향했다. 반장은 이를 악물었다. 그 순간의 선택은 잔인했다. 우리가 멈추면 셋 다 잡힌다. 우리가 가면 한 면이 남는다. 연락병이 스스로 배수로 반대쪽으로 몸을 던졌다. 눈 위로 일부러 발자국을 크게 남기며 달렸다. 그 발자국이 우리를 대신한 길이 됐다. 나는 그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걸 보면서도 소리내 울지 못했다. 울면 반장이 무너진다. 반장이 무너지면 나도 끝이. 그날 우리는 셋이 아니라 둘이 되었다. 국경으로 간다. 살아남아서 우리는 새벽이 오기 전에 산업지대 외곽으로 빠져나갔다. 국경 근처에는 이런 공업구역이 있었다. 창고, 적재장, 철도선, 트럭 대기열. 동시에 실은 사람보다 감시가 많은 곳. 하지만 반장은 브로커가 준 종이 조각을 다시 꺼냈다. 그 종이는 이미 젖어 찢어질 듯 했다. 차량 창고 뒤는 덫이었다. 하지만 덫은 항상 가까이 있다. 진짜 길은 한 걸음 옆에 있다. 우리는 트럭 적재장 뒤로 이동했다. 그때 반장이 낮게 말했다. 화물칸 위, 얼룩 표시 봤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방에서 우리는 늘 이런 표시를 봤다. 군수품, 냉동품, 폐기물.
표시는 곧 통로였다. 반장은 한 대의 낡은 화물 트럭을 가리켰다. 짐칸 옆면에 희미한 흰 페인트 자국이 있었다. 브로커 라인의 표시였다. 우리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나는 수첩을 품에 더 깊이 밀어넣고 트럭 아래로 몸을 낮췄다. 그리고 반장이 철제 고리를 당겨 짐칸 아래에 숨을 공간을 만들었다. 우리는 트럭에 숨어 이동하기로 했다. 이게 3단계의 시작이었다. 국경선까지. 사람 눈을 피해가는 방식. 트럭이 출발하자 바닥의 진동이 뼈까지 타고 올라왔다. 나는 숨을 참고 눈을 감고 귀로만 세상을 들었다. 바퀴가 자갈에 밟는 소리. 정지. 문 열어!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보이부가 아니라도 검문병 하나가 선전등을 아래로 비치면 끝이었다. 그때 반장이 내 손을 꽉 잡았다. 그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는데도 이상하게 흔들리지 않았다. 그 손이 내게 말했다. 살아야 한다. 강을 넘는다. 트럭은 국경 산업지대의 창고 앞에서 멈췄다. 철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사람들의 중국어 섞인 말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아직 완전히 넘어온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가기도 어려웠다. 밖은 짙은 안개였다. 안개가 너무 두꺼워서 몇 걸음 앞도 잘 보이지 않았다. 그 안개가 우리를 숨겨주면서도 방향 감각을 빼앗았다. 반장은 안개 속에서 낮게 말했다. 두만강이다. 그 말이 가슴을 때렸다. 우리는 드디어 2단계의 끝, 3단계의 문 앞에 섰다. 강물은 얕아 보였다. 하지만 그 얕음이 가장 위험했다. 얕은 강은 발소리를 남기고 흔적을 남긴다. 그리고 얼어붙은 구간은 깨진다. 반장은 손으로 바닥을 짚고 움직였다. 땅에 바짝 엎드려 기어가는 방식. 안개 속에서 서서 걸으면 실루엣이 잡힌다. 우리는 숨도 낮게, 몸도 낮게, 존재를 낮게 만들었다. 강가에 닿았을 때 얼음이 얇게 갈라진 흔적이 보였다. 누군가 이미 지나간 자리. 하지만 그 흔적이 안전을 보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함정일 수도 있었다. 나는 수첩을 품은 채 강에 발을 넣었다. 차가운 물이 즉시 살을 찢었다. 나는 소리를 삼켰다. 목에서 비명이 터지려 했지만 이를 악물었다. 그때 멀리서 또 호각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짧은 외침. 저쪽이다. 우리면 속도를 올렸다. 기어가던 몸이 반쯤 일어섰다. 그러는 순간 발밑에 얼음이 쩍 하고 울었다. 내 심장도 함께 갈라졌다. 반장이 내 팔을 당겼다. 지금 그냥 넘어. 나는 눈앞이 하얘졌다. 물인지 안개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됐다. 우리는 강을 건넜다. 하지만 건넜다고 끝이 아니었다. 중국 쪽 땅에 발을 디디는 순간 또 다른 공포가 시작됐다. 우리는 숲 가장자리로 몸을 숨겼다. 안개는 여전히 우리를 감싸고 있었지만 그 안개 너머로 사람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중국 쪽 단속일 수도 브로커의 함정일 수도 있었다. 반장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수첩, 살아있냐?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에 눌렀다. 종이의 딱딱한 감촉이 아직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우리는 겨우 넘어왔지만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잃었다. 연락동의 뒷먼 소습, 돌아갈 수 없는 길, 그리고 내 가족의 그날 밤 우리는 어떤 창고의 빈 구석에 숨어 떨었다. 창고 밖에서는 누군가가 지나가며 말했다. 잡히면 끝이야. 그 말은 우리에게 새로울 게 없었다. 우리는 북한에서부터 이미 끝을 안고 발려온 사람들이었으니까. 우리는 탈출했지만 아직 탈출하지 못했다. 한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때
나는 기쁨보다 먼저 어색함을 느꼈다. 땅이 다르다기보다 공기가 달랐다. 숨을 쉬어도 누가 듣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낯설었다. 우리는 중국에서 숨어지는 시간이 길었다. 하루하루가 날짜가 아니라 무사히 지나갔는지로만 계산됐다. 창고의 냄새, 축사에 섞인 짐승의 체온, 새벽마다 들려오던 발소리. 누군가 괜찮냐고 묻는 순간조차 두려웠다. 괜찮다고 말하면 그 말이 목숨값이 될까봐. 그러다 결국 아주 조용히 남쪽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탔다. 나는 그 길에 자세한 이름을 말할 수 없다. 이건 용기나 전설이 아니라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의 문제니까. 문이 열렸고 우리면 차가운 형광등 아래에 섰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몸은 안전을 이해하지 못했다. 안전이라는 단어는 내 안에서 너무 오래 굶어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먼저 풀렸다. 조사는 길었다. 기록은 더 길었다. 나는 내 이름을 여러 번 썼고 내 출신을 여러 번 말했다. 그럴 때마다 목이 말랐다. 북한에서는 말을 많이 하면 죽는다. 그런데 여기서는 말을 많이 해야 산다. 그 차이가 나를 무너뜨렸다. 하나원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따뜻한 물이 나오는 샤워실을 보고 멍해졌다. 물이 그냥 나온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시간을 정하지 않아도 되고 누가 눈치를 주지도 않았다. 나는 처음엔 물을 트지 못했다.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몸에 박혀 있었다. 밤이 되면 더 힘들었다. 침대는 부드러웠고 이불은 무거웠다. 그런데 내 몸은 그 부드러움 위에서 계속 경직됐다. 눈을 감으면 순찰대 호각 소리가 들렸고 문틈에 손전등 빛이 다시 눈꺼풀을 긁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연락병이 떠올랐다. 그가 배수로에서 우리를 밀어내던 순간 가십시오. 그 한 문장. 나는 한국에 와서도 그 말을 계속 듣는다. 사람들이 내게 이제 괜찮다고 말할 때 내 귀에는 자꾸 가라고 들린다. 나는 살아남았는데 그는 남았다. 그 사실이 내 가슴을 조용히 죄었다. 어느 날 상담실에서 누군가 물었다. 북한에서 가장 무서웠던 건 뭐였나요? 나는 대답을 바로 하지 못했다. 총도, 굶주림도, 보이부도 무서웠다. 하지만 진짜는 내가 나를 믿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누군가를 의심하고 누군가에게서 눈을 피하고 결국 내 마음을 내 마음이 아닌 것처럼 숨겨야 했던 그 순간들. 나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하늘을 오래 바라봤다. 전방에서는 하늘이 늘 거리였다. 구름은 바람을 의미했고 바람은 수정값이었다. 하늘은 감상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늘이 그냥 하늘이었다. 나는 그 단순함 앞에서 이상하게 울컥했다. 이렇게 간단한 걸 나는 평생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다. 지금도 나는 가끔 가슴을 눌러본다. 수첩이 있던 자리. 그 수첩은 더 이상 내 품에 없지만 감각은 남아있다. 종이의 딱딱한 모서리, 잉크 냄새, 얼어붙은 숫자들. 그 숫자는 나를 살렸고 동시에 나를 부쉈다. 어떤 밤에는 꿈을 꾼다. 우리가 강을 건너던 안개, 깨지던 얼음, 그리고 돌아서지 못한 뒷모습. 꿈에서 깨어나면 나는 한참 동안 방 안에 불을 켜지 못한다. 불을 켜면 누가 볼 것 같아서. 하지만 아침이 되면 나는 창문을 연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오늘은 내가 숨 쉬어도 되는 날이다. 살아남았다는 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나는 아직도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다만 이제는 내 안의 공포를 조금씩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다. 그게 내가 한국에서 배운 첫 번째 자유였다.